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벨기움에서 돌아가신 최용호 박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저 해드려야죠. 제가 쓴 글을 읽겠습니다. 지구의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땅, 처음 들어보는 코리아라는 이름, 지도에도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도대체 왜 생명을 바쳐 싸워야 하는지 모른 채 전장에 나온 젊은 미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산주의라는 악에 대해 알기 시작했지만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적은 오로지 유럽 전선의 독일, 이탈리, 2차 대전의 이제 연합군이죠. 또 태평양 전선에서의 일본군 뿐이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와의 6년에 걸친 힘든 전쟁이 끝나고 전쟁 후 복구의 여념이 없는 서유럽 여러 나라도 한국에 대해 모르기는 미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과 15개 참전국은 메가더 미 국동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는데 말이 다르고 입고 있는 군복이 다를 뿐 그들끼리는 지구상에 나타난 공산주의라는 악령을 상대하고 있다는 동질감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 자영 손병도와 최용호는 최소한 영어 사전을 뒤질 줄은 알았고 그 덕분에 손짓 발짓을 동원해서 남들보다는 낫게 미군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로 미군에게서 흔 군복도 얻어입고 함께 먹고 자며 온갖 심부름을 합니다. 일본말로 고스카이라고 그러죠. 고스카이. 전후 일본에서도 고스카이, 미군 부대에서 고스카이 자리는 상당히 얻기 힘든 고급 취직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걸 봐서도 이때나 저때나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남보다 나으니까 그나마 그런 자리도 꽤 잘 수 있었던 거죠. 아는 게 역시 힘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먹을 게 없어서 피골이 상접한데 미군 부대에서 배 옳지 않고 먹고 자니 팔자가 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용호는 더 말할 나위 없죠. 한국에서 거지 생활을 3, 4년 했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최용호는 몇 달 있으면 남쪽에서 밀고 올라가 평양까지야 쉽게 점령을 할 수 있을 거고 황해도 연백에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는 어머니를 뵐 일은 시간 문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집을 나서며 바닷가에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 한 게 마지막인데 그렇게 헤어진 어머니를 지금 다시 뵐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서울 부근에만 있을 줄 알았던 미군이 강원도 인제의 희열리라는 곳으로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희열리를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강원도 가실 길이 있으면 일부러 한번 들러보십시오. 철정이라고 해서 그 인제 문미처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움푹 파인 산골 희열리에는 3군단이죠 아마 3군단인가 하는 3개 사단을 예하해둔 군단본부가 있었는데 이 군단본부가 어느 날 밤 뺑 둘러싼 중공군의 습격으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손병도와 최용호가 있던 서울에 있는 미군 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미군 전속부대, 부대 전속 노무자였던 손병도, 최용호 두 사람은 부대가 희열리에서 중서부 전선으로 복귀한 후 두 군의 벨기에 부대로 소속이 바뀝니다. 꿔준 겁니다. 미군이 노무자를. 미군이 무기 대주듯 사람을 꿔준 겁니다. 여전히 군번도 없고 달랑 이름이 새겨진 명찰만 가슴에 단 채 벨기에 군대 노무자로 두 사람 소속이 바뀐 겁니다. 당시 벨지움은 한국의 일개대대 약 500명의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이 벨기에 부대가 한겨울 임진강 얼음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틀 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 수송기가 상공을 낮게 날며 시레이션 박스를 떨어뜨려 주었는데 저곳에 이제 흩어진 박스를 벨지움 병사들이 That's mine 이렇게 하며 두세 개씩 차지하고는 맛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코코아, 커피, 비스켓, 고기 이런 건 빼고 얼어붙은 콩 통조림만 던져주는 바람에 이를 놓고 티각타각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벨지움은 1939년 발발한 2차 세계대전에서 일찌감치 독일에 항복하고 독일군의 프랑스 진입에 기를 터준 원죄가 있습니다. 벨기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입에
올리기를 아주 거북해 합니다. 이 벨지움이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의 일개 대대를 파견하여 한국을 도왔습니다. 형편은 안 되지만 연합군에 대한 미안함의 토로가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더라도 참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죠. 대대병력 500명 중 10%가 죽거나 다치면 그 대대의 전투력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손상된다고 합니다. 교체 병력을 잽싸게 집어넣어야 하는데 사실 1개 대대가 온전히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1개 연대, 즉 3개 대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비병력 갖고 있다가 잽싸게 교체를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예비병력이 없는 빌기의 부대는 그래서 큰 전투에 투입되는 일은 없었는데 그랬어도 다친 군인들을 본국으로 데려가고 데려오는 일을 민간인 배 한 척을 세를 내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는데 40일, 오는데 40일을 잡아먹다 보니 벨기에 군 사정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1953년 7월 6.25가 터진 지 3년 1개월 만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벨기에 군인이 철수할 때는 브뤼셀 정부가 큰맘 먹고 민간 항공기 한 대를 전세를 내서 띄웠다고 합니다. 자기 군인들을 데려가니까 이 비행기에 최영호가 한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게 휴전하던 해 1953년 가을입니다. 벨기에 정부가 자기네 군대에서 일하던 최영호에게 망명도 아니고 이민도 아닌 임시 체류 비자를 내준 겁니다. 최영호는 나름대로 38선을 넘어서 어머니 만나기는 틀린 것 같고 외국에 나가서 돌고 돌아 북한에 입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진했죠. 당시만 해도 김일성 정권이 그렇게 악랄하리라고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최영호의 벨지움 비자는 벨지움 정부가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자기네 군인들을 뒷바라지한 것에 대한 보답이었던 셈입니다. 나만의 집도 절도 없는 보잘것없는 한 젊은이에게 벨지움 정부가 기회를 준 겁니다. 군 수송기로 브뤼셀에 내린 최영호는 어느 카톨릭 수사의 도움으로 수도원에서 2년간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으며 수도원 일도 하고 프랑스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식량 사정이 각박해지자 수도원에서 나와 네덜란드 가까운 북쪽에 오랜 항구 도시 안트워프로 가서 부두 노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후 1960년 나이 29에 루벤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루벤은 한국의 개성, 전주, 경주 같은 벨지움의 고도 중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루벤 대학은 세계에서 많은 카톨릭 성직자들이 유학을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벨지움에 있을 때 루벤 대학에 와서 뭐 철학, 종교학, 신학을 배우는 성직자 몇 분을 압니다. 뵌 적이 있습니다. 최영호는 대학 6년, 인턴 레지던트 5년, 도합 11년의 고생 끝에 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나이 40세, 1971년입니다. 그러나 노랑둥이 동양인 의사를 받아줄 병원은 유럽 어디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 여전하죠. 전 유럽에서 인종차별이 보편화되어 있었을 당시입니다. 최영호는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가리지 않고 밥벌이를 위해 옮겨 다녔습니다.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북아프리카 병원에서도 일했습니다. 말이 좋아 의사지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 코너에 몰린 처지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실하고 수술도 잘하는 동양인 외과 의사가 있다는 평판을 얻었고 드디어 루벤 대학병원 외과 의사 겸 교수가 됩니다. 이따가 의사가 된 후 12년이 지난 52세 때였습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네덜란드계 벨지움 출신 예쁜 간호사 마리아를 만나 결혼도 합니다. 이미 아기를 갖기에는 늦은 나이라 부인 마리아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루벤 병원과 브뤼셀 시내 종합병원에서 초빙 교수 겸 의사로 70세까지 열심히 일했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최영호는 벨지움에서 인정도 받고 평판도 좋았습니다. 이때 최영호는 옛
동유럽에 아직 남아있는 몇몇 북한 대사관을 접촉해서 어머니의 생존 여부 아니면 묻힌 묘라도 찾을 수 있나, 혹 친인척을 찾을 수 있나, 만날 수 있나 등을 탐문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고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고 합니다. 북한 대사관은 한결같이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고 고향 방문도 허락할 수 없는 대답에 일찌감치 고향 방문은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최영호는 제가 벨기움에 있던 2016년 한국 정부가 초청하는 참전국 용사 한국 방문단 일원으로 부부가 15일간 한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무공훈장도 받았고 그때 친구인 제 자영 손병도와 몇 년 만에 해우도 했습니다. 그 최영호 박사가 지난 6월인가 8월인가 현지에서 영면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현지를 방문해서 무덤에 꽃 한 송이를 영전에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제가 영등포 우신초등학교를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1년 반을 마치고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병원을 시작한 수원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중동 수원의 중심가 중동 38번지인데 8달문 여러분 뭐 지나시면서 다 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8달문 남쪽 오산 방향 사거리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한 150m 내려오면은 큰 길 안쪽에 그 병원 진료실과 내실이 붙은 집을 한 채 얻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학 2학년인 제 큰형과 둘째 형은 이때부터 서울 기차 통학을 다시 시작합니다. 죽었다 깨도 새벽 5시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천안에서 출발하는 새벽 6시 기차를 타니까 이게 웬만한 각오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7시 반에 서울역에 도착하면 제 큰형은 개동까지 부지런히 버스를 타고 내려서 뛰어야 합니다. 둘째 형이 다니는 영등포 대방동의 성남중학교는 그에 비하면 아주 식은 죽 먹기죠. 이 기차 통학을 내 큰형은 대학 4년 내내 했습니다. 피난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무려 9년을 수원 서울 기차 통학을 한 겁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서울 근교에 시골에서까지는 못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수원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는 이때부터 미국에서 원조로 준 산토닌이라는 회충약을 봄, 가을에 학생들에게 먹였습니다. 산토닌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약 상표가 아니고 모든 구충제에 들어가는 구충 원료인데 그건 이제 몇십 년 후에 전 국민이 구충제 먹기를 중단하고 난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나 배추에 더는 비료를 쓰지 않으니까 이제 구충제를 전 국민이 안 먹게 된 거죠.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요새 지가 음식점에서 먹고 있는 중국산 배추김치 생각이 납니다. 중국에서는 무배추에 아직도 인분을 비료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깨끗이 씻어서 만들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먹을 수는 없고 산토닌이 얼마나 독한지 아니면 그 약효가 강한지 아무튼 먹고 나면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어지럽고 물건이 노랗게 보이고 코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고 구역질도 나고 그랬습니다. 약효 하나는 참 좋아서 회충이 줄줄이 빠져나오는 바람에 회충약 먹는 날엔 가뜩이나 지저분한 초등학교 화장실이 지저분하잖아요. 애들이 제대로 앉아서 이렇게 변을 안 보니까 가뜩이나 지저분한 학교가 아주 더 지저분했죠. 회충약 나오는 날은. 그 해 제가 이제 3학년이니까 1950년 2년부터는 외국에서 본격적으로 구호물자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부터는 아이들 옷, 가죽구두, 연필 이런 학용품도 학교에서 나누어 주었고 어른들 옷은 정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싸게 팔아 나라 살림에 쓰기도 했습니다. 어린들한테는 그냥 주질 않고 업자를 통해서 도라를 해가지고 그걸 업자들이 팔아서 싸게 사입게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 예산 100%가 전부 미국 원조에 의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른들 옷은 직접 나누어주는 대신 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재정, 나라 살림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제가 외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외국 원조 이렇게 합니다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지역의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전부 다 미국에서 원조 문자가 들어와서 먹고 살았습니다.